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판에서 단연 화두는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 목소리와 함께 이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건가라고 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인데요. 본인은 이제 불출마하겠다는 입장도 더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20명에 가까운 대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어제는 김문수 전 장관이었다면 오늘 또 한 명의 대권 주자가 이렇게 국회 앞에 섰습니다. 전직 여당 비대위원장, 전직 당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1992년 봄 당시 말로 빌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성 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물이 백도에 끓듯이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분수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그가 갖고 나온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 때도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를 인용했는데 오늘도 직접적으로 서태지의 난 알아요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서태지 씨가 가요계 판도를 바꿨고 본인도 정치계 판도를 바꾸겠다. 뭐 이게 본인이 갖고 나온 메시지 같아요. 네, 서태지 씨는 72년생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73년생입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소위 X세대라고 하죠. 예. 그때 원래 가수 서태지는 원래 락 가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구성을 하면서 난 나라요라는 노래로 이제 아주 선풍을 일으켰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락계에서는 배반자다,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락의 정신을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음악 평론가들도 저게 무슨 노래지? 뭐 이런 식의 좀 뜬금없는 평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예. 당시에 정말 이 난 알아요라는 노래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 정말 뭐 이 90년대를 아주 선풍적으로 이끌었던 이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지점을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지금 일각에서는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일각에서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세계 사람 같다. 뭐 술도 안 마시고 또 위아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막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듯이 예. 본인과 서태지의 같은 어떤 이미지. 그러나 이것은 결국 대중들은 서태지를 선택했듯이 결국 국민들은 자신을 선택할 게 아니냐. 그때 서태지가 어떤 이 파란을 일으켰듯이 예. 지금도 결국 이 한동훈이라는 본인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걸로 아마 비교 용법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교체라는 화두 본인의 이제 대권 출사표를 던지면서 서태지 씨를 소환했고 본인이 정치판의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국회 그 분수대 앞에 화면을 잠깐 더 한번 볼까요? 그 취재진뿐만 아니라 꽤 많은 지지자들이 오늘 운집을 했고 본인이 한 40분 가까이 저렇게
대선 공약과 출사표를 던졌는데 오늘 현장 분위기, 특히 현직 의원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권을 쥐었을 때는 이른바 친한계가 그리 많지 않은 소수였는데 오늘 보니까 조경태, 고동진, 김예지, 한지아 뭐 대략 한 15명 넘게 왔다. 글쎄요, 뭐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는 소수였지만 오히려 대권을 준비하는 대권 주자들로서는 좀 10여 명이라는 숫자가 좀 똘똘 뭉쳐있고 밀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계라고 입에 오르내렸던 그분들이 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당내에서 세력이라는 것은 차기에 있어서의 그 대권 포스트가 있으면 뭉치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이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당내 경선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처한 본인이 탄핵 찬성파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했던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분은 빼버리고 예. 일단은 시대 교체라는 어떤 그런 화두 속에서 어찌 보면은 서태지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세대를 소외시키고 나서 예. 그 중년층의 어떤 타깃을 겨냥한 서태지를 꺼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같은 세대라서 이해합니다. 저도 서태지를 너무 좋아하고요. 예. 뭐 마지막 이 컴백홈까지 다 듣고 외울 만큼 좋아했는데 분명 서태지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문화 강국의 어떤 아이콘이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좀 신선한 이미지의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서 지금 BTS와 블랙핑크가 우리 가요계의 이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잘 알 수도 없는 서태지 얘기를 꺼냈다는 거. 물론 그 의미하는 바 때문에는 뭐 이해는 되나 예. 약간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오게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서태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저는 당에 어떤 서태지와 같은 역할을 본인이 해서 좀 어떤 보수의 재건을 하겠다. 그리고 나의 힘을 보태준다면 예. 이재명 대표와 맞서겠다. 이 정도의 흐름이면 좋은데 뭔가 흐름이 끊긴 듯한 좀 아쉬운 대목을 저는 좀 엿봤다. 그런 말씀. 논평은 뭐 다 의견 존중합니다만 또 서태지 씨 아는 젊은이들도 많긴 제법 있으니까요. 뭐 아예 세대를 완전히 끌어서 다 안다 모른다 뭐 이렇게 이분할 수는 없어요. 제 주위에는 모르더라고요. 제가. 본인주의니까요. 아, 예.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글쎄 어제는 이만희, 박수혁, 인요한, 이인선 등 현역 의원 4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면 오늘은 일단 18명이 한동훈 전 대표 출사표를 던지는데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저는 개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탄핵 고통에는 깊이 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다른 대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너도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질문도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적절한 때가 되면 저도 연락드릴 생각인데요. 아직 제가 특별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권 도전 나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연대하고 하시고 싶은 후보 계신지 여쭤볼게요. 우리는 지금 위험한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라도 뭉쳐야 될 때예요. 모든 분과 연대하는 것이다. 연대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저평가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계엄을 막아낸 본인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탄핵에 고통받는 게 죄송하다. 윤 전 대통령 얘기와 함께 이렇게 좀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도 먼 관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다만 총선 과정부터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사이가 굉장히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당 대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있어서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에는 이미 찬성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보수의 승계자로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연장선상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웅 예우라든지 특히 대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아까 이제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채널A에서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태일 기념관에 가서 청년들과 시간을 보냈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노총을 왔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강성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국노총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와는 약간의 결이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선의 흥행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굉장히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정 부분 울타리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장윤희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선을 통과해야 각 후보들이 본선에 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층 그래서 소구할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나는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국회 분수를 택했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 국면에서 대단히 좀 명징한 메시지를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이번 계엄은 반헌법적이고 법률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논리의 끝은 사실 탄핵 파면을 또 정당화하는 그런 인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 진영의 출로를 한동훈 전 대표가 마련해줬다라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예. 이 국면에서 워낙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반대하는 이런 뭐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목소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 이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면서 존경한다라고 표현한 건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뚝심을 밀어붙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낳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앞으로의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은 뭐 있기 때문에 오늘 꽤 국회 많은 시민들, 뭐 지지자들, 뭐 취재진도 많이 모였고 가수 서태지 씨를 언급하면서 시대 교체 그리고 계엄 얘기를 좀 많이 꺼냈는데 이 얘기만 짧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 전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전속 사진사로 됐다. 이게 뭐 단순한 사진사에 대한 개념보다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전속 사진사였고 예. 주로 이제 대통령들의 사진을 찍어왔던 분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부터 바로 이 김용희 씨가 사진을 찍어왔고 그 장면들을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보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포착해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전 대표의 이제 어떤 사진을 하는 것인데 글쎄요 뭐 아마 한 전 대표 이 캠프 측 입장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 당선되는 분의 그 어떤 이 뭐 길을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마치 뭐 여의도 뭐 캠프 명당 자리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신가요? 보면요 결국은 예.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하나 긍정적인 요소들을 이제 발견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신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때가 되면 이제 이 선거 전이 되면 사무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 예. 그게 이제 여의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건물이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들,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어떤 이 분들을 많이 영입할 경우에 다음에는 저쪽인가? 라는 이제 또 어떤 그런 현상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언론 입장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찍었던 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찍는다. 뭐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좀 재미있는 관심거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본격적인 경선판이 시작이 되니까 소소한 것들까지 많이 이슈가 되죠.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국회 출사 표획이 핵심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관저에서 퇴거한다. 물론 내일 사저 이동 당시에 메시지를 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일 5시로 확정이 됐고 수석급 참모들과 관저에서 배웅을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언론에 알려졌었죠. 원래는 지난주 주말이 지나서 월화 정도에 예. 퇴거를 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경호상의 이유라든지 뭐 지금 뭐 반려 경과 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양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아는데요. 예. 그래서 뭐 예정돼 있던 금요일 날 관저를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 자격, 개인 윤석열로서의 사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예. 저는 일단 뭐 이게 뭐 저는 조용한 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뭐 대통령 참모들이나 이런 뭐 환영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뭐 싶어요. 저는 환영은 아니고 뭐 일단은 뭐 배웅이라 하더라도 예용 저는 차원이겠죠. 뭐. 예, 배웅 차원인데 저는 좀 조용한 어떤 퇴거를 통해서 저는 본인의 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대한 파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사과 네, 알겠습니다. 정도 좀 기대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마 내일 뉴스탑 10 시작 시간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이 얘기 좀 추가로 들어온 대로 이어지는 속보에서 한번 같이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출사표도 만나봤고요. 20명 가까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는 지금 경선판이지만 화두는 다른 이 사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한덕수 대행의 최근 발언과는 달리 뭔가 한덕수 대행 주변의 기류가 다소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대통령이 고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If some of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can be made, I think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And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finding out the mutual benefit between the two countries. 뭐 이러면 한덕수 차출론의 실체가 조금씩 뭐 드러나는 걸까요?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상현, 박수영 의원 정도가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아예 성일정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 소통관 빌려줘서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예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여기 보면 현재 10명이 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했을 때 돕기로 한 상태다. 이제 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이고요. 예. 근데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인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는 용이 두글두글하지 않습니까? 뭐 18용까지 나왔는데 이러다가는 20용도 넘어가겠다. 그런데 출마자는 많은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뾰족한 대항마가 없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면 정말 해볼 만하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한덕수 대망론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세계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정말로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제적인 감각과 경제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질 텐데 그게 바로 한덕수 아닌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뭐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적임자일 수도 있겠다. 당선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요. 어차피 판을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몇몇만 봐가지고는 판이 뭐 그렇게 흔들릴 것인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봤을 때는요. 나이잖아요. 49년생이니까 맞아요. 70대 후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그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서 예. 나는 개헌만 하고 빨리 물러나겠다. 내 나이도 있고 내가 해볼 만큼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개헌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내가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그 주자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라도 그 이야기는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여 명 정도가 실제로 좀 나서겠다.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탑10 방송 전에 직접 취재한 내용이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제가 한덕수 대행을 돕고 있는 친윤 재선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 대행이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대선에 디귿자도 언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출마 확률이 30%에 근접했고 이게 100%가 아니라 50% 되면 충분히 본인이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일단 이제 좀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주변에서 한덕수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띄우기 위한 그렇죠. 좀 에드벌룬 같은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이제 갓 스타트를 했지 않습니까? 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맡은 저는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50일 정도 되는 이 선거 기간 동안 어쨌건 간에 지금 이 국제적인 경제 이 파고 속에서 국내 경제를 좀 안정시키고 또 안보도 좀 챙기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저는 그게 한덕수 대회가 정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공직에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임해왔던 분의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자칫 정치적으로 비춰지게 되면 이게 꽤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딱 잡아서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이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매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좀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대 봐서 알겠지만 고원 전 총리라든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거론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드랍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정치라는 게 강력한 권력 의지와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또 자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부 자체가 지금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무력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던 총리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마저도 지금 정치권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이 보수 정권에 대한 불신감들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선거 전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벌이고 있는 거를 마치 마이너리그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현상들. 이게 이제 뭐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나눠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흥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구도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싫지 않은 구도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되니까요. 바로 이제 이 정부, 즉 이 정부에 대한 또 한 번의 심판,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뭐 정혁진 변호사께서 1949년생이라고 언급을 해주신 이 이력, 커리어 안 거친 정부가 없더라고요. 그 한덕수 대행의 저희가 이력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뭐 굳이 내가 다 읽지는 않더라도 최근에 국무총리까지 뭐 본인 생각에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만큼 모든 정부의 요직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들은 다른 대권주자들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철우 지사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나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중심으로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정부를 대표해서 잘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권주자들은 비교적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이번 대행에 대한 역할이긴 한데 그 서영주 대변인 여기 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정 운영 잘할 것이다 56, 잘못할 것이다 37.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요?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이현정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김문수 전 장관의 대항마로서 대한 어떤 인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우겠다.
김문수 전 장관은 아무래도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었고 그 색깔이 국민의힘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중도 확장성이 분명히 떨어진 건 맞죠. 예. 심지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에 기각,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내란의 어떤 옹호와 방어를 했다는 그런 색깔이 명백하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좀 이렇게 바꿔서 뭔가 좀 그 확장성을 가져오겠다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요 독인 객인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왜냐하면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뭐 이 정도 그것도 뭐 자주 쓸 말은 아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독인 객인인데 예. 다 거기서 거긴데요. 어차피 이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예. 정부의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했죠. 예. 따지고 보면 그러면 2인자로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면 만에 하나 예. 본인이 정말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던져버리고 뛰어들어서 대권 주자로서 뛴다.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 당신도 지금 내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무슨 면목으로 나와서 지금 후보로 뛰느냐. 예. 라고 했을 때는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묘안들을 생각하고 있으나 예. 저는 뭐 출마를 한다 해도 뾰족한 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이른바 한덕수 차칠론에 불을 확 지핀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이거. 얼마 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젯밤에 한 28분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한덕수 대행인데 여기서 대선에 나갈 건가 여러 요구와 상황으로 고민 중 결정한 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서부터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오늘 여러 언론에서 총리실에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줄 수 없고 정상 간의 통화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장유희 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그 원론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영어 실력을 극찬함과 동시에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냐. 이건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의 한덕수라는 인물을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도 읽혀지는 부분이 있죠. 예.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건 사실 부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권한 대행이 권력 의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용으로는 이렇게 메시지를 냈죠. 대통령의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뭔가 선 긋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 정상 간의 통화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상의 진실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정리를 한다면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한덕수 대행의 대답은 고민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대단히 열려있는 상황을 본인이 인식했다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또 이 경선 과정 중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예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이 이제 닷새 된 15일이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 결정해라. 아예 당 선관위가 한덕수 대행에게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니까 꽃가마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3차 경선으로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합니다.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한덕수 총리 변화문 나오면서 경선에서 특례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선 일정에 참여를 해야지 당의 후보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되신 후보의 몫이지 지금 당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공직자 사퇴 시한 5월 4일까지 사퇴해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민의힘에 누가 됐든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건 아주 일각이고요. 당 선관위는 꽃가마 그러니까 뭐 추대나 혹은 단일화 이런 것보다
한덕수 대행이 정말 출마 생각이 있다면 닷새 안에 경선 후보로 등록해라 이런 입장인데 이거 정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력 의지가 있는가, 내가 이걸 마지막까지 해야 될 생각이 있는가, 예. 거기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이제 이양수 의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례 예. 규정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정치니까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야당을 압도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며칠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룰도 사실은 조금 검토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요. 예. 워낙 지금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그 이전과는 일반적인 룰과는 다른 일들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정영진 변호사는 뭐 일관되게 지금 보수가 찬밥도 엄마 갈 때도 아니고 다 끌어서 뭔가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의 여러 이미지가 중도층에 분명히 어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 여러 뭐 경선에 참여하냐, 출마냐, 무소속이냐 이런 얘기 말고도요, 오늘 국민의힘의 선관위가 또 하나의 경선 룰을 확정했어요. 일단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컷오프, 4명을 추리는 1차 컷오프의 완전 국민 경선 100% 이것까지는 동일한데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던 양자 대결, 그러니까 4명 중에 50%가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결승전 형식의 양자 대결을 간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국민의힘 내부가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경선 흥행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려면 지금 국민의힘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등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건 이 국민들에게 좀 서바이벌해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리 지금 이 짧은 선거 기간을 하지만 압축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원래 8명을 1차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명을 해서 4명이 이제 그중에서 1명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뽑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시 4명의 어떤, 당시는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유승민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뽑혔을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예 지금 뭐 15룡, 16룡 이야기 하는데 딱 4명으로 줄여요. 근데 이분들이 돈 1억 넘게 이 기타금 주고 시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토론회하고 그냥 떨어지는 분들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뭐 본인이 감수하고 나왔을 사람도 그러니까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과연 흥행이 될 것인가? 예. 그나마 이제 뭔가 줄여나가는 방식들, 서바이벌 방식을 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달랑 4명만 딱 하고 2명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내부적 지금 갈등의 요소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굉장히 양측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되면, 저는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이 이슈가 너무 부각이 돼버리면 예. 국민의힘 경선은 해보나 마나한 상황이 될 겁니다. 즉 이미 다 끝난 탄핵에 대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워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돌아오질 않는데 그 끝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2명이 하게 되면 2명 중에 1명은 탄핵 찬성, 1명은 탄핵 반대, 이분이 하게 되면 결국 핵심적 이슈가 이걸로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당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이게 나중에 수습하기도 힘들어요. 즉 하나가 돼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붙다 보면 이게 과연 이 후보들이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4명이 했을 때는 적당히 분산이 되면서 나름대로 수습이 되어 나갔는데 예. 2명을 할 경우는 명백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2명은 모르겠어요. 일부 뭐 이 국민의힘 모 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배제하기 위한 뭐 그런 룰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가서 했던데,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도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반대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을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줄였는지 저는 이 지도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이현정 의원이 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그 서영주 대변인.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본인의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아니 이거 빅4에서 빅2 뭐 4명에서 2명 추리는 것도 뭐 당원상 당심 50, 민심 50 이거 다 규정이 이미 당원에 돼 있고 4명 하는 것도 다 이미 정했는데 지금 와서 흥행을 위로 2명을 뽑는 게 기존셈법과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들은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 룰 세팅에 있어서 어떤 후보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후보에게는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서 빅4에서 양자 대결까지 가는 것은 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허들을 높인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죠. 저는 뭐 찬탄, 반탄 이 후보들로 나눴을 때 찬탄 후보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좀 좁게 만들려고 양자 대결로 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빅4 내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면 찬탄, 반탄에 대한 갈등 구조가 조금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양자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경선 50이라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선거에 참여할 어떤 당원들의 구조를 봐서는 강성이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찬성과 동조를 보냈던 당원들이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자 대결로 갈수록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군들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은 객관적으로 뭐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봐도 뭔가 친윤 중심의 룰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 구성부터 친윤으로 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결과물 자체가 결국에는 친윤 지도부, 그러니까 공건 지도부가 탄핵 찬성파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이번 어떤 대선 후보 선출에 있어서는 본인들 위주의 후보를 선출하게끔 좀 룰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명 경선에서 과반 넘는 후보 안 나오면 결승전 간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4명에서 이 흐름상 갑자기 누가 50%를 툭 튀어나와서 득표할 확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현실적으로 결승전 2차 컷오프 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 룰과 관련된 규칙 관련된 말고도 이런 기류도 있어요. 한덕수대행 건 그러니까 친윤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대행 차출론 부추기는 것과 별개로 원래 애초에는 파면 직후에는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른바 손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지만 이게 급속히 잦아들고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으려는 후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끝없는 탄핵 노름, 100점 100패의 탄핵 노름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탄핵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망쳐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 오염된 선거, 조작된 선거, 회유에 의한 선거 이런 것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 기각 각하에 가장 앞장섰던 선봉에 섰던 두 인물이기도 한데요.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저희 이것 또한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번 대선에서 다시 이겨야 되고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다 출마를 고려해달라고 언급을 했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내일이죠. 금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어요. 좀 뜻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님이 출마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좀 적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뭐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측이 될 수가 있느냐. 윤심이 나경원 대표한테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렇게 실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번 대선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또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승산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가지고는 뭐 총리였으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윤심이 실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구도로 가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 발 뒤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더 그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현정 의원님 네. 시점별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원희룡 전 장관이 불출마 선언 글을 SNS에 올렸어요. 불출마하겠다. 당의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기현 의원이 마찬가지로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도 알려졌고 나경원 의원이 이번 주 금요일로 출마 선언 날짜를 잡았단 말이죠. 이게 교통정리가 좀 된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내일 아마 출마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문수 장관은 어떡하죠? 지금 보면 도대체 어디를 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대행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김문수 전 장관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이철우 지금 경북지사도 그렇고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 예. 국민의힘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탄핵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거에 또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겠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승산 가능성을 더 떨어뜨리는 일이고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김문수 지사가 왜 떴습니까? 장관이 결국은 이 탄핵 국면에서 본인의 어떤 윤 대통령의 지지를 그쪽으로 받아서 뜬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사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뭐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었죠. 예. 그러다가 본인이 출마했는데 근데 또 정말 또 윤심은 또 나경원 의원한테 있다? 그럼 이게 또 어떡할까? 또 친윤들은 또 한덕수 대행한테 몰려가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참 정치를 오래 하셨을 텐데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뭐 나 의원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예. 이 판을 보면요. 정치판을 오래 본 사람 같으면 이 판에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저 이야기를 듣고 출마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적 효과인데 과연 저걸 글쎄요. 플러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의 토양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뭐 본인들은 가졌을 수 있죠. 불출마 나경원 의원 대선 출마.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영주 대변인. 네. 김문수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했고 뭐 나경원 의원 직접적으로 메시지 들었고 여러 의원들이 뭐 이철우 의원은 아예 뭐 직접 소통도 한 모양인데 이철우 지사도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약전단도 안 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특히 이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얘기하길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잘 보라고 하더라. 뭐 이것 또한 누구를 특정해서 미는 것 동시에 여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경선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지사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망상 속에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총선에서 질 수가 없는데 졌다는 것은 부정선거로 치환해서 합리화시켜서 결국에는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고요. 헌재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 사람 쓸 때 충성심 잘 보라. 저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뭐 나경원 의원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출마해달라.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다고 보고요. 예. 김문수 전 장관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궤를 같이 한다고 봤을 땐 예. 저는 이 세 분들을 다 각자에 대해서 역할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약진을 막아라. 저번 전당대회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 이 세 분이 대통령실에 이 힘을 그 당시에 얻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에 그 대표 출마를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63%로 뒤집고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도 뭐 김건희 씨에 대한 문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 양상이 그대로 저는 제한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마구잡이로 일단 한동훈만 막아라라는 어떤 특명을 내려서 지금 뭐 일관된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 사람에게도 지시하고 저 사람에게 지시해서 일단은 되는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형의 어떤 뭐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가 4선 5선씩 되신 분들이 정치가 선수가 쌓이면 좀 내공이 쌓이고 상황 판단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 내일 안행의 어둠의 그림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갸우뚱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주자들이 누가 윤심이냐라는 얘기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화면도 여러 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한남동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별개로 아예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찍힌 사진을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씨인데요. 그 장유미 변호사님.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있고 전한길 씨가 왼쪽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오른쪽에 있는데 전한길 씨가 최근에 본인이 유튜브에서 언론사를 만든다고 했고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뭐 지지자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죽지만 뭐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정비하느라고 이틀 시한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 머물고 있죠. 물론 이번 주에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국민 세금으로 손님 치를 때 아닙니다. 메시지는 더 부적절합니다. 마지막에 국민 통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내 져버린 거예요. 지금 전한길 씨가 전한 전언에 따르면 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차가운 이 아스팔트 위에서 구호를 외쳐준 그 지지자들에게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요? 탄핵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지지자들만 본인 눈에 들어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데 아마 이런 태도 계속 가져가면 국민의힘 경선에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겁니다. 뭐 내부는 기본적으로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크고 작은 비판 수위야 좀 각기 다를 수 있어도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 사저 정치가 시작되면 보수, 국민의힘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그거의 판단의 영역이 다른 거고 본선보다 일단 경선이 중요하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면 그거에 맞춰서 뭐 윤심을 얻으려는 여러 후보들도 많이 있겠죠. 뭐 그 부분을 저희가 공히 만나봤다면 그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이 내용 내일 오후 5시 저녁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 아예 공식적으로 밝힌 윤 전 대통령 측인데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저게 한남동 한남 로터리 주변에서 아예 저렇게 그 트럭과 가구 이삿짐들이 지금 아예 한남동에서 서초동 사저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몇 개 사진으로 포착이 돼 있고 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본격적인 어제는 뭐 서초동 사저에 이제 페인트 칠하고 그 여러 다시 집을 추스리는 과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이제 5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하는데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용산 참모들이 배웅도 하고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나올 때 메시지를 낼지 말지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든 낮든지 간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파면당해서 탄핵당해서 이렇게 퇴거하는 거니까 그 뒷모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쓸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그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진 입장에서야 당연히 배웅을 갖다가 하겠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두 번째 보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깝고 불행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판, 그런 경선판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경선 룰도 룰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것 같으니 이게 어떻게 누구는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대체적인 악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관련 소식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상위권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법무부 장관들 전원일치 기각. 아마 이게 문영배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 마지막 선고일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119일 만에 복귀하게 되셨는데 좀 소감이랑 앞으로 계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에게 소감을 묻는 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란 행위 가담 아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아니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탄핵 소추, 탄핵 사유 안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 넉 달 만에 직무에 복귀했는데 비교적 간명하게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정말 너무 간명하고 왜 이런 사건을 110일이나 넘게 헌재가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10전 10패입니다. 즉 민주당이 제기했던 장관급에 대한 지금 탄핵 소추안이 전패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제 인용이 됐죠. 그렇죠. 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헌재의 어떤 판결 내용도 보면 너무나 단명하고 그리고 그 탄핵 내용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탄핵이란 이 제도가요, 기본적으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장관이 째려봤다는 게 중대한 위헌 위법입니까? 전 정말 이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허황되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도대체 심판은 도대체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이것 때문에 헌재가 그동안 많은 어떤 업무가 과중되고 더군다나 부처 자체가 지금 보면 이 110 며칠 동안 다 이 장관의 어떤 업무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태를 해놔놓고 아무도 반성과 사과도 없다는 이 현실이 저는 더 정말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걸 빼더라도 일단 11전 10패. 오늘 직무 복귀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기각. 밑에 줄도 다 기각. 다음 화면을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헌재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는 파면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파면된 책임을 받았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정당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서 심판을 하려면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하겠죠. 그건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시겠죠. 그건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서 다시 한번 보게 만든 것도 국회가 어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따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헌재는 헌재 일을 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다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기각이 돼서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주시겠죠. 그건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란행위 가담이나 삼청동 안가 해동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헌재가 아직 수사 결과를 받지도 않았고
않았고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나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죠. 박성진 장관이 일단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지만 예. 추후에 이 수사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근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 때 박 장관 건을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인데요. 국민들의 눈과 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조속히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법리도 그리고 증거도 없이 오로지 장관의 직무 정지를 위한 그런 터무니없는 탄핵 수출, 즉 국회의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국회 측이 오늘 대리인도 안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국회에다 물어보십시오. 일단 정 변호사님,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쪽 대리인단이 오늘 이를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에 안 나온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줄 탄핵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보다도 더한 그러한 권한 남용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 날에 국회 대리인단,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몰라도 변호사라도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변호사도 참석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민주당에서 더 잘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법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하지만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민주당의 권한남용한 줄탄핵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장혜유 변호사님,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 탄핵이 무엇보다 중차대한 이슈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일국의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일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안 온 건 부적절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대리인 출석 의무가 일단 선고기일에 있지는 않고 아마 제 추정입니다만 이게 기각될 거라는 좀 예측이 되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굳이 출석을 하지 않았던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각될 걸 왜 탄핵 소추했는지에 대한 이런 책임론도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중대성 요건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에 이르러는 위법이 있었는가. 박성재 장관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증언감적법을 위반했고 그 관계법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국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서류 등을 해태했습니다. 이 법률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 않다, 직에서 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새길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 행정관료가 어떤 비위가 있거나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헌법적으로 탄핵밖에 없어서, 물론 줄탄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로서 남용권은 아니라는 헌재 판시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재명 살해의 줄탄핵을 반드시 국민 심판 받을 거다. 심판이라는 부분을 두 분이 썼기 때문에. 근데 장경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면죄부준 아니고 사퇴해서 수사나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참 저 장경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탄핵을 해놓고 이제 수사나 받아라. 참 정말 얼마나 무책임하고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국민들이 심판한다고 그랬지만, 자, 이 보면 우리나라 이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도라는 게 수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공수처 수사도 있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 이 응급한, 아주 위급한, 그리고 이 위헌적, 위법적 행위가 있을 때 정말 불가피하게 하는 게 바로 탄핵 제도예요. 근데 민주당은 업무정지라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동안 줄탄핵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변호인들조차 참석 안 하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본인들도. 대리인단이요? 결국은 111일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 놔놓고 이제는 수사나 잘 받으라?
참 정말 국회의원 좋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 복귀. 일단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여러 뭐 탄핵건에 대한 얘기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민선 두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한 건 당대표직에 물러나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일종의 특명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일단 그제, 어제, 오늘 대선 채비를 속속 갖추고 있고요. 새롭게 알려진 얘기 중에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할 현역 의원 2명을 내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네. 내가 처음이 없어가지고.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김혜경 여사의 부상을 둘러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또는 유포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배우자 실장. 이해식 의원이 1대 배우자 실장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를 보좌했다면 장유 변호사님. 네. 알려지기로는 현역 의원 2명이 이제 배우자 실장을 맡는다. 1명에서 2명 늘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안 떠올릴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본인이 권력을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명품백을 받아도 주식 투자 의혹을 받아도 수사에서 모든 이런 법적인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는 광경을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캠프 안에서 관리하고 견제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하겠다는 점을 인사로서도 저는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정의로 의원은 당직자 출신입니다. 상당히 당내 경험이 많고 또 백승하 의원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으로 또 여성으로서의 그래서 이 균형을 이 성비로도 맞추고 그리고 던지는 이 행보는 공식 행보라는 점을 민주당은 더 확실히 해서 국민의힘과 대별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유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직자 출신이고 백승하 의원은 뭐 선생님 교사 출신인데 이게 아직 후보로 완벽히 대선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현역 의원을 이제 배우자 실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엔 현역 의원들이 다 합류를 하고 이 지금은 예비 경선 캠프입니다만 현역 의원들이 어떤 누구는 상황실장을 누구는 공보를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배우자 이 지원을 맡는다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경기도 법인카드 일단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이 이르면 곧 있으면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만약에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은 본인 출마 여부니까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거와 지금 배우자 실장 내정을 저희가 어떻게 연관해서 설명하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실장으로 있는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것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그 어떤 후보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 당장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수행팀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 수행팀 팀장 정도만 있었고 그 수행팀장이 그냥 나중에 이제 청와대 같이 들어갔었지만 그냥 일반 정도 당직자 정도 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배우자실까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좀 너무너무 놀랐다. 그런데 그 배우자실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배우자실이 제대로 그 후보 배우자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저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초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배우자실 플러스 배우자 수행실까지 만든다라고 하니까 참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항소심이 뭐 5월이든 언제든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고하게 되면 확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선고운동하는 것은 김혜경 씨가 선고운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우자실과 배우자 수행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선고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생각 듭니다. 아, 어차피 이게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배우자실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아까 정영진 변호사 말씀 중에 뭐 배우자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런 구설과 재판에 넘긴 적 아니냐. 이 시점이 좀 불분명하고 그 전부터 배우자실이 쭉 운영된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우자실 혹은 2명의 현역 의원도 김혜경 씨를 보조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났죠. 오늘 아침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좀 이색적이었어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뭐 여러 기자회견보다는 영상으로 이 출사표를 던지는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영상이 주는 그 강렬함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 보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함께 엮어서 얘기할 수 있고 화면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영상미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주는 강력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까지 있었던 여러 현상들을 쭉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그 사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했던 활약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메시지는 뭐 한 11분 정도 길이기 때문에 짧고 간명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실용주의를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부분, 즉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그 일을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게 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됐고 다른 것보다 민생이 어려우니까 경제 살리고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라고 하면 양극화 해소를 추구하기 위해서 분배에 좀 더 관점을 두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사표에 보면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업도 국가도 그리고 국민도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는 부분은 의미 있고 실용주의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표현을 통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까 경선 슬로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은 합니다였는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뭐 저런 슬로건들이 대선까지 쭉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뭐 가는 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대중들이 저걸 잘 기억할까? 그리고 또 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제 어떤 대한민국일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문과 논란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 대한민국인가?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일까? 뭐 그렇게 갑자기 또 그렇게까지 꼬이실 필요는 없나요? 그 논쟁이 아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호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 없이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물고 늘어지면 꽤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진짜 대한민국 어떤지 한번 앞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저 영상에서 보면은 뭐 비교적 캐주얼한 차림에 여러 영상들을 뭐 미리 준비했고 본인이 이제 경선의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배우자 수행실장 혹은 현역 의원을 내정했다는 얘기와 함께 이른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줄 탄핵 그리고 줄 기각 논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 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한덕수 대행과 짧지 않은 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가 아니라 샤워를 다시 위대하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른바 관세 전쟁으로 이 경제판이
엄청나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게는 뭐 100%가 넘는 관세를 때리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관세 전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나 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In my case, I like to take a nice shower to take care of my beautiful hair. I stand under the shower for 15 minutes till it gets wet. It comes out drip, drip, drip. 참 어떤 의미로는 대단합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네. 아예 직접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모발 관리를 위해 멋진 샤워가 필요하고 수도 요금을 내는 미국인이 어떤 샤워기를 사용할 정부가 간섭이 안 된다라고 해서 샤워기, 화장실, 식기세척기, 수압 제한 해제 명령에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사실 199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92년도에 연방에너지정책법에 보면 샤워기에서 분당 최대 2.5 갤런, 리터로 하면 약 9.5리터 이상의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전략, 수돗물 전략, 물 전략을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됐었고, 이게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하나의 샤워기의 노즐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2.5 갤런, 아까 말씀 9.5리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 일기 때 해제를 했어요. 그건 똑같은 상황이었죠. 근데 다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시 또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샤워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런 모습들이 저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샤워기에서 2.5리터, 뭐 예를 들면 9.5리터 이상 나오면 사실 샤워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저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화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샤워기, 화장실, 식기세척기 등 모든 것에서 수압을 제한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미국은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자동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또 뒤바꿔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 두 번째 대통령 2기 취임하자마자 막 서명한 다음에 그 펜도 막 던지면서 이른바 사인쇼, 서명쇼도 했었는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뭐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이게 얘기 말고도요. 그 이현종 의원님. 네. 뭐 우리나라에 26% 관세, 뭐 중국에는 100% 넘게 관세 때리겠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숨죽였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일종의 유예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얘기했다. 이것도 트럼프식도 일종의 밀당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관세를 이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가동이 됐고, 그런데 바로 이제 가동되기 얼마 뒤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전격적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나스닥 뭐 등등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버렸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125%, 즉 중국 하나를 고립하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거의 폭발을 했는데요. 요동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위기로 들어오고 미국의 기업들이 전부 다 반대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위기로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 이거는 이제 굉장한 신뢰 위기에 들어갈 겁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제 이 양치기 소년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늑대 온다고 그랬다가 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안 믿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먹힐지 모르겠지만 저런 방식으로 계속 할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제 믿지 않는 신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한 행정명령 사인 얘기와 전격적인 또 열몇 시간 만에 관세 유예 얘기까지.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난 알아요라는 서태지에게 물어보자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예. 요즘 뭐 챗GPT에게 국민의힘 대선 주자 누가 될지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생고기를 어떻게 트럭 맨바닥 위에 넣냐 처음 보는 희귀 장면이라고 뭐 질타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정치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입법과 정책으로 승부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하다. 아마 국민의힘 얘기를 주로 하신 듯한데요. 흥행은 보장될 것 같다고 전망하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되겠지만 민주당의 줄탄핵 11전 10패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따끔하게 국회에 특히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 이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중학생이쯤으로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있어요. 며칠 전 충남 천안에서요. 저런 한 중학생이 자신에게 사탕과 물을 준 저 가게 사장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저렇게 최진봉 교수님 본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저 상자를 가게 안으로 옮겨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 가게에서 저 주인 되시는 분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에게 물과 사탕을 하나 건네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먹고 감사했는지 그 앞에 와서 택배 상자를 보니까 이 가게로 배달된 게 맞고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고 그 택배 상자를 옮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무겁다고 그럽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파는 곳인데 저 상자 무거운 상자를 지금 보시면 주인에게 전달하는 장면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한 거예요.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저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너무 고마워 사탕 2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2개를 골라가면서 하나는 동생 주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헤 웃으면서 다 옮기고 그 사탕 2개를 받고 갔는데 저 영상을 해서 이제 저 주인 되신 분이 올린 거예요, SNS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 학생이 학교에 갔더니 본인이 스타가 돼 있더랍니다. 저게 너무 많이 보고 이래서 그래서 저 주인 되시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운영진 되시는 분이 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탕 주면서 동생하고 잘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훈남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뉴스탑10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스타가 아니라 대스타가 될 것 같아요.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이틀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적인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한덕수 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소개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채널의 취재 결과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회에서 이 단독 보도 내용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회의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